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945년 해방된 게 뭐 물론 그때 저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75주년입니다. 광복 75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남북관계사라고 그럴까 통일운동사를 되돌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사실상 그게 반복적 통일이었었습니다.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반복을 정당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고 체제 유지를 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통일은 쉽게 얘기해서 국내 정치용으로 쓰여졌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화해협력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핵 문제가 점점 북핵이 고도화되면서 이 통일과 관련돼서 북한과 뭐 화해다, 협력이다, 교류다, 왕래다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참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퍼블릭 디플로마시라는 말을 한때 노무현 정부 때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썼었는데, 이 퍼블릭 디플로마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미국의 조야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미국 정부를 보유하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걸 우리 입장을 밝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한반도 건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미국 관계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적 지지라고 하는 게 분명히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적 지지에 있어서 좀 나이 든 세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겪고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또 있어요. 일종의 이제 반미 그런 또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제 젊은 층에서도 이게 무슨 친북 그리고 반미 이게 과연 맞는 거냐? 특히 이제 20대 뭐 이런 젊은 층에서는 괜히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뭐 우리 쪽에 잘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불안, 그것이 바로 이어져서 국내 사회의 불안, 경제적인 불안, 뭐 이것과 연계가 되는 경우에는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정부의 자세만 가지고는 이걸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두 분 우리 부의장님께 말을 꺼내려고 하는 게 그 얘기들인데, 네. 지난 75년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성찰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그 고질적인,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미래 또한 지금까지 75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현대사, 현 근대사에 대한 인식을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 폭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전쟁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어린 마음에 북에 대한 증오, 분동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운동에 뛰어들었단 말씀이죠. 캐나다 토론토에서 어떤 그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 국제회의에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만나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좀 유치한 고민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수여하고 있을 때 제가 북한 사람들 다 차 한잔 대접하고요, 내가 겪은 6.25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도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했다. 놀랍게도 우리가 북진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처럼 당한 북의 동시대인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야 내가 이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은 좀 개인적으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든지 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심과 반북 정서를 이쪽에서 이해하고 받으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스탠스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새로운 한반도 또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려면
동맹을 가치로 여기는 사고방식. 동맹은 사실은 안보의 한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네. 안보의 기본적인 방법은 자주국방이죠. 주체적으로 또는 자주적으로 쓰기에 참 곤란한 용어예요. 북한이 먼저 이 말을 써가지고 중립적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쓰니까 이것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국민의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통일교육이 우리 통일부에 통일교육원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통일교육원에 가끔 강의 나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일교육이 그냥 통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부터 이거 뭐 뜯어 고친다고 그럴까 이것을 개비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문명사적인 대전환, 예. 대변혁을 우리가 같이 내다보고 그걸 지향해 갔으면 좋겠다. 이 칼과 창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종집을 찍을 거냐. 한반도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종집을 찍는 쪽으로 가도록 인류사를 끌고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낮과 보습의 문명으로 대개혁을 해갈 거냐 하는 그런 큰 비전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예. 지도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같이 공유해서 예.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은 여러모로 뜻깊은 해인데 8월 15일을 막 지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남북관계의 진전은 생각처럼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우리 모두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찌됐든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하게 노력했던 것들이 좀 교착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한국의 국내 정치 일정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북한의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how must go on이라고 얘기하는 말처럼 작은 틈이라도 뚫고 들어가서 일을 이뤄야 된다는 데는 아마 모든 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2018년부터 시작되는 여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적대, 전쟁 이런 거였다면은 평화 포용, 화해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생각의 어떤 개념과 그리고 그 행위 그리고 우리 자체의 정체성까지도 그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시점을 이미 맞았고 이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단지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그 대전환으로부터 불과 2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북이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이유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합의 이행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상호 적대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대북 전단을 이렇게 보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대북 전단들이 올라가니까 북으로서는 남측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연락사무소 폭발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북은 충격 이후에 국면 전환이라는 카드를 늘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 전환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스탠스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북미의 협상을 한국이 뒷받침하면서 그것도 최고 지도자들 간의 탑 다운 방식으로 계속 유효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상황의 변화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좀 조정이 필요할지. 우리 정부가 정말 애써서 이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미
직접 회담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제외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국가로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 당사자다. 선언적인 그러한 입장 표명이 아예 처음부터 좀 하나 일관되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서 전자권 이 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전자권이 없잖아요. 독자적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제외된 겁니다. 어렵지 않게. 지금이라도 전자권 회수에 대해서는 정말 힘써서 한반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는 견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제가 도널드 그렉의 기억의 파편이라는 책을 제가 서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미국이 적대 국가를 다룸에 있어서 실패는 적에 대한 악마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악마화를 벗어나지 않는 한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적대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뭐냐면 이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 바로 프레임에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프레임에 바로 빠지죠. 그래서 마치 저는 좋은 것을 안고 저는 정부를 시작한다고 봅니다. 전자권 전환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그 참여정부 출범 때 국민과의 대화 때 제가 패널로 나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 질문한 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전자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랑 협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하니까 10년 계획으로 전자권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직도 실현이 안 됐고 현 정부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화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등으로 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정부의 의지는 임기 내에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변화, 또 남북 관계에도 여러 가지 시름을 거치면서도 지금 다시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여건, 또 국내외의 이 어떤 그 분위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 새로운 그러나 매우 진지하고도 창의적인 전략, 그리고 먼 그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그 힘의 결집,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패널리스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